자, 지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재고자산의 저가법이라는 거, 저가법이 발생하는 사유, 요 손상이라든지 장기채와 진부와 원가 상승 이런 것 때문에 저가법이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러면 기말재고가 만약에 창고에 갔더니 장부에 적혀져 있는 금액과 그다음에 실제 창고에 있는 재고의 수량에 차이가 생겼을 때 우리는 얘를 갖다 뭐라고 부른다? 수량 차이라고 그러고 여기 밑에 기록을 할 때는 그 차이 나는 금액만큼 재고자산 감모손실이라는 용어를 쓰고 또는 여기 상품 얘만큼 빼주어야 된다 이게 있었죠? 자, 근데요 이 수량이 차이가 나는데 수량 차이 나는 원인을 우린 두 가지 용어로 또 나누어서도 부른대요. 수량이 차이가 나는데 하나는 정상감모 또 하나는 비정상감모라는 용어로 나누어서 씁니다.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정상감모, 비정상감모 얘는 뭘 뜻하는 거예요? 자, 수량이 우리가 장사를 하다 보니까 창고에서 차이 나는 것들이 뭐 늘상 생기더래요. 근데 이 재고자산의 상품 재고 수량이 차이 나는 게 우리가 예상한 범위 안에 있으면 걔는 정상감모라고 불러요. 우리 1년 동안 창고 관리하다 보니까 상품 보편적으로 이 정도는 차이가 나더라. 그럼 그건 정상감모. 근데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다. 그러면 얘를 비정상감모라고 부르는데 이게 회계 담당자가 회계 처리할 때 회계 처리하는 계정 이름이 달라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재고자산 감모손실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얘는 영업 외 비용이에요. 비정상감모로 지금 회계 처리한 거예요. 자, 만약에 정상감모였을 때는 뭘로 처리해요? 매출원가로 처리해요. 그럼 이런 게 무슨 뜻이에요? 얘도 이런 뜻이에요. 정상감모라고 얘기하면은 우리가 창고에서 상품을 관리하면서 그 정도 수량은 1년 동안에 예상할 수 있을 만큼 차이 나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만큼의 수량이 차이가 났다 할지라도 얘는 그냥 판매된 것으로 보겠다. 자, 여러분이 매출원가가 무슨 뜻이라 했어요? 우리가 판매한 그 상품의 가격, 그게 우리 그 팔려나간 거, 그 사갖고 왔던 게 팔려나간 거, 그걸 매출원가라고 그러는데 매출원가, 판매한 것으로 보겠다는 얘기예요. 수량이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정상감모, 우리가 예상할 수 있었던 범위 내에 있었던 것은 뭘로 보겠다? 판매가 된 것으로 보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회계 처리는 여기 매출원가라고 처리해야 돼요. 지금 여기 매출원가라고 썼어요? 안 썼어요? 안 썼죠? 그죠? 이게 영업 이외에 비정상감모라는 얘기예요. 비정상이라는 건 우리가 예상했던 숫자보다 더 많은 차이가 없어졌을 때는 영업과 관련 없이 상품이 없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재고자산 감모손실이라고 하는 영업의 비용 기정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라고 얘기해 드리는 거죠. 그러면 수량의 차이가 났다 할지라도 정상감모라고 생각을 했다면 굳이 따지지 않고 재고 금액은 얼마를 쓰겠어요? 저기 24만원 쓰겠죠 그냥. 그러면 나머지 건 다 뭘로 처리가 될 테니까 판매된 걸로 처리할 테니까, 그죠? 근데 얘는 차이가 났으니까, 근데 이 비정상이라서 얘 비용 처리한 거예요. 구분하실 수 있겠죠? 지금 이거 분계가 여기 내용이 정상감모다 비정상감모다 따지지 말고 수량의 차이가 나면 정상감모 비정상감모 이 용어만 먼저 기억해 두세요. 뭐가 정상이에요? 우리가 예상할 수 있었던 그 숫자. 뭐가 비정상감모예요? 우리가 예상할 수 없었던 그 추가되는 거. 예를 들어서 20개 차이 났는데 아니 별것도 아니네. 다이아몬드 20개가 차이 나요. 그러면 이게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우리 다이아몬드 지금 금은방에 100개밖에 없는데 그 중에서 수량 20개가 차이나. 난리 난 거죠 이게. 이게 정상이에요? 거기 허구한 날 돈 당하나 보죠? 그러면 안 되잖아. 그죠? 이런 것처럼 이 정상적인 차이다 비정상적인 차이다 이 개념이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느냐 없느냐. 예상할 수 있었던 거고 그 정도의 차이나 그럼 판 걸로 보자. 따로 별도로 비용 처리하지 말고. 근데 이거 우리 여기 하나도 수량 차이가 나면 안 돼. 근데 20개 차이 났어. 그거 이상한 거죠 이거. 이거 비용 별도로 재고자산 감모손실이라는 기종으로 사용하더라. 그 다음에 단가 차이는 아까 기말
기말재고가 이렇게 단가가 시장 값어치가 떨어져서 차이가 났을 때에는 재고자산 평가 손실로 써준다 그랬었죠. 그다음에 대변에다가는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대손 충당금하고 연결해서 기억해 놓으세요. 조금 전에 매출채권 배웠죠. 얘도 똑같아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요게 대손 충당금하고 또 성격이 똑같이 표시들이 또 나오거든요. 그러면 매출채권의 대손 충당금과 재고자산의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이 두 개가 같은 성격이구나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아마 기억이 조금 더 오래 갈 거예요. 마찬가지로 얘가 가격이 시장 가격이 다시 올라와서 환원이 따르면 충당금 빼주고 환율을 그냥 그대로 써주기만 하면 돼요. 처음에 뭐 개정이 됐다 길어가지고서 기억을 못 아니 재고자산 이거 하고 있잖아요. 재고자산 또 외울 필요 없잖아. 12월 31일 날 하는 거니까 평가잖아. 그다음에 거기에 충당금, 그다음에 손실 이것만 기억하면 되니까. 근데 이거는 여러분이 앞에서 여기 재무상태표에 자산, 부채, 자본 계정 우리 암기할 때 나오지 않았던 계정이어서 이렇게 급수가 올라갈 때마다 추가되는 것들이 몇 개씩 나와요. 별도로 그거 추가해서 외우시면 돼요. 아시겠죠? 근간은 뭐예요? 재무상태표에 자산, 부채, 자본 계정을 정확히 암기하고 계셔야지 된다는 얘기고, 아까 우리 정희 씨가 물어봤던 것처럼 우리 평가가 있다 그랬었죠? 평가는 학교에서 시험 보듯이 몰아서 한꺼번에 4과목 봅니다. 총 여러분이 우리 끝날 때까지 훈련 과정 끝날 때까지 총 18개를 봐야 돼요. 저하고 같이 그때 시험 대신 보기 전에 그때 다시 다 설명해 드릴 거니까 학교에서 시험 본다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학교 시험 여러분들 평가에서 등수 매기려고 하는 것이고, 물론 여기서도 등수는 매기지만 그 성적에 연연해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이제 외부에 자격시험 보러 가실 거잖아요. 여러 자격시험도 응시하실 거죠. 그때 시험 보는 것 연습 문제라고 생각하시고 저도 시험 문제 다 설명해 드려요. 잘 체크해 놓으시고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돼요. 그 점수 연연해하지는 마세요. 대신 점수가 60점 이하로 내려가면 저하고 2시간 얼굴 맞대고 또 복습해야 돼요. 그리고 또 시험 다시 봐야 돼요. 그날 결석하면 다음날 시험 또 봐요. 안 보는 게 아니에요.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런 거 시험 평가 피할 생각 하지 마세요. 피하지 않으셔도 되니까. 아시겠죠? 시험 때문에 스트레스 이것도 받지 마세요. 제가 다 설명해 드린다고 했어요. 아시겠죠? 첫 번 우리 평가는 6월 19일 날 있어요. 아시겠죠? 그때 가서 다 또 설명해 드릴게요. 자, 10분 쉬셨다가 다음 시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르기 때문에 자, 여기다가 이렇게 놔두고, 재고자산에 대한 평가는 이 두 가지 수량 차이와 단가 차이에 대한 것까지 설명 끝냈고요. 자, 얘 다시 돌아가서 얘 선입선출법이다 후입선출법이다 하는 내용 좀 해볼 테니까 제가 하는 질문 천천히 생각하시면서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기말 재고자산을 평가할 때 단가 평가 방법은 총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개별법, 즉 물량의 흐름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사갖고 왔던 거 제대로 그때그때 팔고 원가 얼마인지 정확히 알고 물량 흐름이 자연스럽겠죠. 그래서 개별법은 물량 흐름이 제일 자연스러워요. 또 그 개별법은 대신에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원가에 대한 정보는 되게 퀄리티가 높겠지만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는 그런 단점이 있는 거겠죠. 물량 흐름도 제일 아이디어하게 잘 맞아요. 자, 거기에 반해서 얘 말고 일반적인 기업에서 쓰는 방법은 선입선출법, 그 다음에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후입선출법 순서대로 외우세요. 이렇게 사용하게 되는데, 선입선출법이 아까 계산하는 거 보니까 기말재고 금액이 24만원 계산됐죠. 그 다음에 여기 후입선출법으로 하게 되면 후입선출법 24만원, 후입선출법은 21만원으로 되어 있죠. 이동평균법과 총평균법은 같거나 이동평균법이 보편적으로 재고자산이 더 높게 계산이 돼요. 그러나 여기 사이 안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순서대로 기억하라고 얘기를 해드렸던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회사에서 지금 선입선출법을 사용하다가 이동평균법을 사용했다면
기말 재고의 변화는, 즉 자산의 변화는 증가하겠습니까? 감소하겠습니까? 다시 선입선출법을 사용하다가 이동평균법으로 바꿨어요. 자산의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을. 그러면 기말 재고는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감소하겠죠. 이 밑에 있으니까. 그러면 극단적으로 선입선출법을 사용하다가 후입선출법을 사용하게 된다면 기말 재고는 자산은 감소하겠죠. 이익은요? 이익도 감소하겠죠. 자본은요? 자본도 감소하겠죠. 법인세 비용은요? 법인세 비용도 감소해요. 근데 매출원가, 비용은 어때요? 걔는 증가하겠죠.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 연습을 지금 현재 이 상태로 계속 연습을 한다는 얘기예요. 왜? 지금 연습이 안 됐으니까 기말재고 하나도 지금 왔다리 갔다리 헷갈리잖아요. 그런데 여기 가장 근간이 되는 거는 선입선출법이 기말재고가 가장 크게 계산된다는 거, 요거 하나는 정확히 암기가 돼 있어야지 나머지 파생되는 것들을 순차적으로 차근차근 연결시킬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렇게 질문할게요. 자, 매출 원가가 가장 높게 계산되는 방법은 어떤 거예요? 매출 원가가 가장 높다는 것은 기말재고가 가장 적어야 되죠. 그러면 연결시켜서 그러면 후입선출법을 쓰게 되면 매출 원가는 가장 높게 계산이 되겠구나. 이런 관계를 머릿속에서 떠올릴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자, 이번에는 매출 원가가 가장 낮게 계산되는 방법은 어떤 거죠? 선입선출법. 됐어요? 자, 그러면 매출 원가하고 기말재고에 대한 그 관계를 지금 한번 생각을 해봤죠. 지금 이게 보기에서 설명으로 나오게 되면 여러분이 그 보기를 읽어보고 이걸 판단을 해야 된단 말이죠. 다음 주 재고자산이 가장 적게 계산되는 방법은 선입선출법이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이런 거 판단하라는 문제란 말이죠.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지금 선입선출법이나 후입선출법은 물가가 상승한다는 전제조건으로 계산이 된 거죠. 그러면 문제에서 물가가 하락한다는 전제조건에서 기말재고가 가장 크게 계산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다시 물가가 하락 시에 기말재고가 가장 크게 계산되는 방법은 뭐죠? 라고 물어보면은 앞에 물가 상승이다 하락이다 따지지 말고 지금 여기 기말재고가 가장 크게 계산되는 방법은 선입선출법이었죠. 그 반대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되잖아. 물가 상승 시에 기말재고가 가장 크다면 물가 하락 시에는 기말재고가 가장 적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똑같이 생각하고 난 다음에 물가 하락 시라고 얘기하면 그 나온 다음에 반대 거를 선택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자, 요거까지 상승관계 되는 건 설명해 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지금 우리가 사갖고 온 이 상품에는 지금 선입선출법은 먼저 사갖고 오고 계속 맨 마지막에 사갖고 오고 순서들은 알짜별로 쫙 연결이 되어 있겠죠. 그죠? 그렇다면 기말재고의 시가가 가장 잘 반영되어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기말재고의 시가가 가장 잘 반영이 되어 있는 방법. 그거는 맨 마지막에 사갖고 온 녀석을 기말재고에 계산을 하게 된다면 맨 마지막에 사갖고 왔던 시가가 기말재고에 제일 잘 반영이 되겠죠. 선입선출법이에요. 왜? 기말재고 맨 마지막에 재고로 남아있을 테니까. 먼저 들어온 걸 먼저 팔았을 테니까 맨 마지막에 사갖고 왔던 녀석이 시가를 제일 잘 반영하고 있겠죠. 근데 그게 어디에 있어? 재고에 있으니까. 그죠? 자, 그래서 지금 기말재고의 시가가 제일 잘 반영되는 방법은 어떤 거죠? 라고 물어보면 선입선출법. 자, 이번엔 반대로 매출원가의 시가가 가장 잘 반영되는 방법은 어떤 거죠? 이거는 후입선출법이 되겠죠. 왜? 맨 마지막에 사갖고 왔던 걸 먼저 파니까 팔렸으면 매출원가잖아요. 그죠? 거기에 시가가 제일 잘 반영되겠죠. 최근에 사갖고 왔던 걸 팔아버렸으니까. 이런 걸 구분할 줄 아시는 게
바로 여기에서의 그 중요 사항 문제들이에요. 이 여러분들이 오늘 배우셨던 내용들을 갖다가 뒤에 있는 문제들을 차곡차곡 풀어보시게 되면 지금 제가 설명해 드렸던 내용들이 대부분 줄을 이루는 문제들이 될 거란 얘기죠. 그런 걸 물어볼 거라니까. 이해되셨어요? 그래요. 자, 그래서 지금 제가 말로 여러분들이 지금 암기했던 거, 질문했던 걸 가만히 되돌아보게 되면은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선입선출법부터 문제, 뭐 굳이 자격시험의 문제 유형을 물어본다면 우리가 지금 이 여러 가지를 다 배우고 있지만 여러분이 회사에 가시게 되면 이걸 다 사용할까요? 이 중에 하나만 사용할까요? 한두 개만 그냥 사용할까 말까야 대부분이. 그러니까 지금 배울 때는 머리 복잡복잡하지만 여러분이 어떤 회사 갈지 어떻게 알아요?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 회사 갈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다 배우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회사 갔을 때 업무는 일하는 이 수준은 우리가 이론 배우는 것보다 수월하겠다? 더 어렵겠다? 더 수월하겠죠. 계정이 확 줄어들어 버리니까. 아니 자기 회사 것만 알면 되잖아. 그죠? 근데 일거리는 더럽게 많아요. 난이도는 적은 데에 비해서 그 회사에서는 그것만 사용하니까 그것만 연락 처리해야 되겠죠. 됐단 말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차이점이 좀 있으니까 그 대신 뭐 저도 그랬지만 여러분들이 회사 딱 앞으로 난 한 군데만 다닐 거야.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장담 못 하잖아요. 어떤 회사를 갈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회계 담당자들은 어느 회사를 가든지 간에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 배우는 거라십니다. 자, 그러면 얘는 이렇게 이제 설명해서 여기 중요한 내용들이 어떤 거라는 거 대충 감 잡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이라는 걸 좀 하면서 그다음에 문제도 풀어보고 사고작용도 해야지 여러분의 지식이 될 수 있겠죠. 제가 늘상 다른 수업 시간에도 얘기해 드리는데 저는 시험만을 위한 그런 수업을 하는 건 아니에요. 여지껏 그렇게 해본 적도 없었고, 근데 이론 바탕이 그만큼 중요하다 보니까 제가 문제를 많이 못 풀어드리는 그런 단점이 없잖아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걸 단점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제가 지금 이런 내용들에 대한 걸 하나하나 다 설명을 자세히 해드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설명해 드린 다음에 관련된 문제를 제가 연락 풀어봤자 결국 그건 제가 푸는 거잖아요. 아니 설명 여지껏 했는데 그걸로 문제를 풀어보셔야 되는 분은 누가 풀어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풀어봐야 돼. 그런 다음에 이해가 안 되는 거 어떤 문제든지 물어보면 제가 다 설명해 드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제가 한두 마디만 하면 금방 알아들어요. 근데 풀어보지도 않고 특히 저녁반이 많이 그러는데 뭐 학교에서 학원 다니면서 풀었던 것처럼 설명도 해주고 문제도 풀어주고 또 문제 요약도 해주고 본인이 뭐를 해? 자기 지식 머리 되는 게 없어요. 그러면 금방 다 까먹어요. 그리고 착각을 해. 다 자기가 푸는 것이냐?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는 문제 이렇게 설명해드리고 문제 풀어보는 거는 여러분이 시간 내서 다 풀지 않아도 된다 그랬어요. 풀 수 있는 만큼만 요약해서 풀어보고 풀어본 문제는 옆에다 반드시 체크해놓고 이해가 안 됐거나 틀린 문제는 반드시 체크해놔야 돼요. 왜요? 나중에 제가 이거 안 풀어드리지는 않고 다 풀어드리니까 또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 재고자산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까지 하면 전반적으로 제가 해드리고 싶었던 말들은 다 해드렸네요. 이렇게 끝났고 여기 페이지 수는 아마 좀 다를걸요? 문제가 356? 페이지 수가 바뀌어있죠? 323, 4페이지에 나오네. 여러분이 324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거기 재고자산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 있죠? 324페이지부터 재고자산 328페이지까지 나와 있네요.
얘네들이 페이지 수나 이런 것만 바꿨지 나머지 것까지 다 바꿨을 리가 없어. 그죠? 자, 거기 326페이지 한번 볼게요. 326페이지에 얘는 계산하는 방법 자체가 조금 전에 설명해 드렸던 거기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계산하는 거 여러분이 한 번 정도 연습을 해보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드리려고 보라고 말씀을 드렸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요, 지금 문제 7번이라고 했었죠. 다음에 메인 매출 자료에서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두 가지로 한번 기말재고가 얼마인지 한번 계산해 봐 주세요. 이 문제죠. 자, 문제 보니까요, 4월 1일날 매입 100개를 했대요. 그러면 단가는 400원짜리, 그러면 금액은 4만원 되겠고요. 4월 5일날 또 매입을 했대요. 50개, 이번에 단가는 440원, 합계 금액은 22,000원. 자, 좋은데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4월 10일날 매출이 일어났네요. 매출 몇 개 팔았대요? 80개 팔았죠. 그럼 제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여기 매출한 개수, 우선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개수는 총 몇 개를 갖고 있죠? 150개를 갖고 있죠. 150개를 갖고 있는 것 중에서 80개를 팔았다 그러면 우리 재고는 선입선출법을 쓰던, 이동평균법을 쓰던, 총평균법을 쓰던, 후입선출법을 쓰던 재고 개수는 무조건 70개 다 똑같겠죠. 근데 뭐만 달라요? 단가가 다른데, 첫 번째 선입선출법으로 먼저 계산을 해봅니다. 선입선출법은 매출 80개를 했다면 앞에 100개에서 80개 팔고 나머지 20개가 남겠죠. 그럼 20개 단가는 얼마짜리가? 400원짜리가. 그래서 금액이 이렇게 재고로 20개가 남을 것이고, 4월 5일날 매입한 50개가 또 남아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금액 두 개 합치면 재고 금액이 얼마가 나와요? 3만원. 그죠? 선입선출법을 쓰게 되면 기말 재고 금액은 3만원으로 계산이 된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자, 이번에는 후입선출법을 해보겠습니다. 후입선출법은 80개 팔은 건 똑같은데 지금 여기 4월 5일날 사왔던 50개 440원짜리는 얘는 다 없어지겠죠. 그죠? 그리고 또 모자르잖아. 100개에서 몇 개 더 팔아야 돼요. 30개 더 팔면은 지금 기말 재고로 남는 거는 후입선출법을 썼을 때 70개가 기초재고인 4월 1일날 재고만 딱 이렇게 남게 되겠죠. 그럼 후입선출법을 썼을 때 기말 재고 금액은 얼마입니까? 28,000원 되겠죠. 그죠? 7번 문제는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문제 8번도 한번 풀어볼게요. 자, 문제 8번은 다음은 실지 재고조사법에 의해 기록된 항공의 4월 매입과 매출 자료입니다. 이 교재 수정하다가 뭐 틀렸죠? 뭐 틀렸어요? 문제에서는 4월달이라고 그랬는데 거기 표에는 몇 월달로 나와 있어요? 고치려면 좀 제대로 고치든지. 근데 이 사람들도 아마 고치려고 많이 되게 보고 틀린 건지 확인하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출판이 되고 나면은 되돌릴 수가 없어. 자, 그래서 선입선출법에 의한 4월 말 재고자산과 매출원가 얼마인지 계산하라고 했는데 거기 재고자산 감모손실, 재고자산 평가손실 이런 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놨죠. 자, 우리는 지금 얘를 선입선출법에 의해서 계산을 해봐야지 돼요. 자, 문제 보시게 되면 3월 1일 기초재고는 얼마가 있었냐면 100개가 있었대요. 단가는 200원짜리, 금액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2만원 되겠네요. 그 다음에 매입 200개 했대요. 200개. 그 다음에 기말이래. 단가는 300원. 그 다음에 금액은 6만원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칼을 잘 맞춰야지. 자, 그 다음에 매출을 250개 팔았대요. 250개를 팔았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 화면에서 보시게 되면 300개가 있었죠.
여기 300개가 있는 것 중에서 선입선출법으로 250개를 팔았다 그러면 지금 여기 100개 월초재고는 다 팔렸을 것이고요. 200개 중에서 150개가 팔리겠죠. 그죠? 그럼 남아있는 건 50개가 남겠네요. 얼마짜리가? 300원짜리가. 그래서 여기 이렇게 미리 남아있는 재고를 표시를 했고, 그 다음에 3월 30일 날 매입을 했대요. 100개. 근데 지금 이 3월 30일 날 매입한 얘는 아예 손을 대지도 않았죠. 재고로 그대로 남아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 금액 100에다가 단가 350원짜리 곱하니까 35,000원. 그럼 요 두 개 더하면 150개에 대한 기말 재고가 되겠죠. 기말 재고 금액은 얼마로 계산됐다? 5만원. 됐나요? 자, 근데 지금 여기서 질문한 거는 기말 재고하고 매출원가를 물어봤어요. 자, 여기 한번 봐주세요. 이건 제가 빨간색으로 해놓을게요. 지금 매출을 250개 했다 그러면 지금 판매된 걸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판매된 거 250개를 250개를 팔았을 때 남아있는 거 말고요, 판매된 거를 한번 계산을 해보자는 얘기죠. 선입선출법이니까 여기 월초 재고에 있었던 거 100개, 그 다음에 단가는 얼마짜리가? 200원짜리가 다 팔렸겠죠. 그럼 얼마가 나와요? 2만원? 2만원 나오는 거예요. 지금 얘는 팔린 거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150개는 얼마짜리가 팔렸어요? 300원짜리 팔렸죠? 금액은 그럼 얼마가 돼요? 45,000원 되겠죠? 45,000원. 그럼 합친 금액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65,000원이 나왔어요. 65,000원이 뭐라는 뜻이에요? 65,000원이 팔린 거에 대한 원가를 계산했으니까 매출원가예요. 자, 그러면 봐요. 여기 이 표를 여기 문제에서는 이게 주어져 있지 않지만 제가 매출원가 계산할 때는 반드시 요거 그려야 된다 그랬었죠. 그려서 얘를 그대로 활용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걸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얘가 상품 재고장이에요. 지금 이렇게 문제를 낸 표가, 우리 장부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얘가 뭐라고요? 상품 재고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상품 재고장을 갖다가 이렇게 작성해 놓고서는 이 상품 재고장만 보게 되면 매출원가는 얼마인지, 매출액은 얼마인지, 기말 재고는 얼마인지, 단기에 매입한 건 얼마인지 다 계산할 수가 있어요. 자, 기초원가, 기초재고부터 계산합니다. 기초재고는 여기 화면에서 보시는 얘가 기초재고잖아요. 그죠? 월초에 3월 1일날 있었던 거 얼마 있었어요? 2만원? 그러니까 여기다 2만원 제가 이렇게 갖다 썼어요. 자, 단기에 매입한 거, 단기에 매입한 건 얼마예요? 단기에 매입한 거는 매입이라고 쓴 것만 계산하면 되잖아요. 3월 10일날 여기 6만원 매입했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언제 매입했어요? 3월 30일날 35,000원 요거 매입했죠. 두 개 합치면 얼마야? 95,000원.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우리 기말재고, 기말재고 얼마 계산됐어요? 5만원? 기말재고 계산한 거 여기다가 이렇게 썼잖아요. 그럼 매출원가는 얼마겠습니까? 이 표를 계산하면 매출원가는 65,000원 딱 계산돼서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이해하고 우리가 여기서 상품 판매에서 이렇게 미리 계산한 거하고 금액 일치하죠. 계산하는 방법 알겠어요? 지금 이 문제 하나 가지고 지금 여기서 주어진 내용대로 이렇게 계산을 하시게 되면 일단 된다고 얘기는 하고 싶은데, 지금 하나가 빠졌는데 뭐가 빠졌는지 아시는 분 있을라나? 우리가 매출원가 계산하는 이유가 있다 그랬었어요. 매출원가 계산하는 이유, 뭘 알고 싶어서 한다 그랬어요?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제가 이렇게 상품 계정 나오면 반드시 세트로 뭐 나온다 그랬어요? 매출액에서 뭘 빼줘야, 매출액은 얼마야? 매출액은 뭐 얼마야? 여기 단가가 안 주어졌네. 단가는 500원이라고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매출할 때 250개 팔았다고 그랬었죠?
여기 지금 없는데 제가 그냥 예상을 하는 예를 들은 거예요. 250개 팔았는데 단가는 1,000원이라고 합시다. 한 개당 1,000원씩에 팔았대요. 그럼 매출액은 얼마가 되겠어요? 25만 원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다음에 여기서 뭘 빼야 돼요? 매출원가 빼면은 매출원가를 빼면 매출원가 얼마예요? 6만 5천 원 이렇게 빼고 그러면 매출 총이익 나오겠죠. 이렇게 우리가 이걸 하는 이유가 매출 원가와 매출 총이익 팔아갖고 얼마 벌었는지 알고 싶다 그랬잖아요. 그럼 매출 총이익은 얼마예요? 6만 5천 원 빼게 되면 18만 5천 원 나오겠네요. 그죠? 이렇게까지 문제를 해서 매출 총이익까지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급수가 좀 더 높아지면 비용 문제, 판관비인지 영업의 비용인지 그런 거 주고서 영업이 구하라고 시험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항상 이렇게 세트 문제로 이런 거 계산하라고 설명을 하더란 얘기죠. 그 이 문제 하나 갖고 배울 수 있는 문제가 꽤 많죠. 아니 이게 하나의 여러분들한테 오늘 배우신 거에 대한 종합 선물 세트, 종합 문제예요. 아시겠죠? 그 이해한 거를 갖다가 이렇게 한번 써보고 상품 계정, 우리 상품 재고장이라는 용어도 다시 한번 써본 거고 설립선출법으로 계산하는 방법 계산해본 거고 어떻게 연결돼서 이런 숫자들이 이렇게 나오는지 이런 거는 배우지 않으면 당연히 모르겠죠. 지금 충분히 연습이 안 됐어요? 또 할게요. 자, 그래서 요 내용들 제가 이거 다 녹화를 해 놓았고 오늘 저기 아침에 여러분들한테 이 파일 다 보내드렸죠. 지금 있는 것들 제가 조금씩 수정은 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복습하시는 데는 전혀 지장 없을 거예요. 생뚱맞은 게 들어가고 그러지는 않으니까 지금 여기서 그죠? 자 이렇게 8번 문제까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요거 지워도 되겠어요? 예. 더 쓰셔야 되나요, 선정씨? 됐어요? 자 이번에는 9번 문제 풀어볼게요. 이 9번 문제를 풀기는 했는데 이건 여러 번 풀어보세요. 9번 문제에 보면은 거기 상품 판매 가능액이라는 용어도 나와요. 여기 문제 풀어놓은 거 잠깐 보시게 되면 지금 제가 써놓은 요 방법은 앞에 문제 풀었던 거 또 여러분 설명했던 거 다 똑같아요. 그죠? 그리고 밑에 요거 그려놓고 요 밑에 판매 가능액도 이렇게 해놨죠. 그래서 이 문제는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아까 배웠던 거 어떤 게 이동평균법인지 요거를 설명을 좀 해드리고 오늘 수업을 마쳐야 되겠네요. 자 11번 문제 보시게 되면 다음에 메인 매출 자료에서 이동평균법하고 총평균법으로 기말 재고 자산을 계산을 해봐 주세요. 이렇게 문제가 나왔단 말이죠. 자 문제 여기 화면 봐주세요. 지금 여기에서 지금 4월 1일 날 매입을 했대요. 자 우선 이동평균법이란 용어부터 설명을 한번 먼저 해봐 드릴게요. 이동평균법은 뭘 뜻하는 거냐면 지금 회사에서 매입할 때마다 뭐 할 때마다요? 매입할 때마다 그 단가를 평균 내서 다시 계산해 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자 다시 뭐라고요? 이동평균법이라는 것은 상품을 매입할 때마다 매입 단가를 다시 계산해 주세요 라는 뜻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요 내용 갖고서는 한번 설명을 해 볼게요. 4월 1일 날 매입을 100개를 했답니다. 단가는 400원. 그러면 우리가 사갖고 온 금액은 4만원이 되겠죠. 그런데 매입을 했을 때 평균을 내서 다시 단가를 계산하라 그랬는데 얘는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계산할 평균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냥 놔둬야 돼요. 자 그 다음에 4월 5일날 또 매입을 했답니다. 몇 개? 100개를. 단가는요 440원에 그 다음에 금액은요 44,000원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등장하는 매입의 단가가 두 가지가 등장하고 있죠. 그런데 이동평균법 하에서는 이 금액을 쓴다 안 쓴다? 얘를 안 쓴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어떻게? 지금 우리의 상품의 수량이 총 몇 개예요? 200개죠.
그 합계 금액은 얼마예요? 매입한 합계 금액은 84,000원. 즉 매입한 총 금액을 매입한 총 수량으로 더해서 나누어지면 매입 단가가 다시 계산되겠죠. 그래서 매입의 단가는 얼마짜리를 사용하겠다는 뜻이에요. 420원을 사용한다는 뜻이에요. 자, 거기에 맞춰서 지금 다음 4월 10일 날 지금 180개를 팔았대요. 180개를 1,000원에 팔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팔았다는 얘기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상품의 수량은 몇 개가 있어요? 200개 있죠. 선입선출법을 쓰면 여기서 빼고 여기서 빼야 되겠지만, 그죠? 선입선출법도 아니고, 그 다음에 후입선출법도 아니고, 지금 이동평균법이죠. 이동평균법이니까 180개를 팔고 나면 재고는 20개 남죠. 그래서 여기 20개 남았다고 써놨고, 단가는 어떤 거 써요? 400원이나 440원을 쓰는 게 아니죠. 새로 계산되어 있는 420원 얘를 쓰는 거예요. 그럼 기말재고 금액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8,400원 되는 거. 이게 이동평균법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여기 4월 15일 날 또 매입을 했죠. 이렇게 매입을 하게 되면 매입할 때마다 단가 다시 계산하기로 했었죠. 그죠? 그럼 지금 남아있는 개수는 뭐뭐 남아있어요? 20개하고 그 다음에 8,400원 남아있죠. 그죠? 그럼 여기 매입했을 때 100개하고 480원 38,000원 여기다 써볼까요? 아 근데 뭐 매입했을 때 쓰긴 쓰자. 여기 똑같이 100개 단가는 480원 금액은 48,000원. 자, 합계 금액은 여기 수량은 120개가 되겠죠? (120개가) 될 것이고 금액은 얼마가 되겠죠? 뭐 여기 수량은 120개, 단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어요. 금액은요? 금액은 56,400원. 56,400원. 자, 그러면 56,400원을 120개로 나누어 보세요. 그러면 단가가 얼마로 계산됩니까? 470원 나오죠? 뭘 계산을 해놨는데 여러분 계산하는 과정을 봐야지 되니까 470원 이렇게 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동평균법으로 했을 때 지금 재고자산 얼마로 계산됐다고 나와 있어요.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지금 다 더해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동평균법으로 계산하게 되면 기말 재고자산의 금액은 56,400원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되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총평균법으로 할게요. 예, 지웁니다. 총평균법은요, 지금 이렇게 매입할 때마다 일일이 하나씩 다 계산하지 않아요. 귀찮으니까. 총평균법은 매입할 때 하는 게 아니라 월말이 됐던 기말이 됐던 그때 한 번만 딱 하겠다는 뜻이에요. 되게 게으른 사람들이 많이 하는 거예요. 귀찮아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총 이 상품의 개수가 몇 개인가 보세요. 100개, 100개, 여기 100개. 매입한 거 매출은 따지지 마세요. 매출은 따지지 말고 뭐만 한다? 매입한 거 총 개수, 수량. 그러면 여기 100개 있고요. 한번 따져볼게요. 나 따지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여기 매입한 수량 100개, 여기도 100개, 여기 매입한 거 100개. 총 몇 개예요? 300개. 금액은 4만원, 44,000원, 48,000원. 다 금액 합치면 얼마예요? 미리 해놨어요. 그러면 아까와 똑같은 방법으로 132,000원을 300원으로 나누어 보세요. 그럼 단가는 얼마가 될까요? 여기 440원 된대요. 그런데 우리가 상품 총수량 300개 중에서 180개를 팔았으니까 남아있는 재고는 무조건 120개가 돼야 되죠. 어떤 방법을 쓰든 간에. 그럼 120개 중에서 우리가 총평균법으로
단가는 얼마짜리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단가 계산했던 거 440원 이거 사용하면 여기 기말 재고 금액은 얼마로 계산이 될까요? 52,800원 이렇게 계산되죠. 자, 그러면 아까 이동평균법으로 계산했을 때는 얼마였어요? 56,400원. 어떤 게 더 커요? 이동평균법이 더 크죠? 아까 제가 순서대로 외우라 그랬어요. 기말재고가 가장 크게 계산되는 방법은 첫 번째 선입선출법, 두 번째 이동평균법, 세 번째 총평균법, 마지막 지금 문제에서는 여기 이동평균법하고 지금 총평균법으로 이 문제 계산해서 기말재고 계산해보라고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계산해봤죠. 그냥 넘어가면 재미없잖아. 지금 똑같은 예를 가지고서 아까 배웠던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까지 다 계산해가지고 그 아까 얘기해드렸던 금액이 순서대로 나오는 걸 검증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선입선출법으로 한번 해볼게요. 선입선출법으로 기말재고 금액이 얼마 나오는지 해보자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우선 여기서 판매가 됐을 때 저기 매출 180개죠. 지금 우리 상품은 몇 개 있어요? 200개죠. 그래서 여기다가 옆에 써야 될까? 여기다가 선입선출법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재고는 20개 남게 될 것이고 그 밑에 일단 20개부터 합시다. 그러면 선입선출법은 앞에 했던 건 다 팔리겠죠. 그 다음에 4월 5일날 사갖고 왔던 거에서 20개가 남을 것이고 단가는 얼마짜리예요? 440원짜리죠. 금액은 얼마가 돼요? 8,800원? 8,800원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4월 15일날 매입한 건 아예 손도 안 댔죠. 얘는 그대로 다 남아있겠죠. 그래서 100개 단가는 얘는 얼마짜리? 480원짜리. 그러면 금액은 얼마가 돼요? 48,000원 이렇게 나오면 선입선출법으로 계산했을 때 기말 재고 금액은 얼마가 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56,800원 나오죠? 56,800원 이렇게 금액 제일 크게 나왔죠. 자, 그 다음에 또 후입선출법 합니다. 까짓 거 원하면 다 해드린다. 근데 다른 시간에 이렇게 못 해드려요. 여러분들은 저기 우리 장기간 가야 될 시간 때문에 여유가 있으니까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는데 저녁 수업할 때는 이거 반 정도 될까 말까요? 연습해야겠죠. 근데 그거는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팔자소가지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저희 자격증 취득하는 비율이 현격하게 떨어져요. 왜? 그분들은 2마리 토끼를 쫓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더 힘들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격증 취득하려고 작정을 했다 그러면 아예 6개월 투자해갖고서 이렇게 자격증 따고 나중에 회사 가셔서도 세무 1급만 계속 공부하려고 여유 있게 오셔야지. 거기 가서 회계 1급 자격증 따갖고 갔다가 보니까 회계 세무 2급이 필요해. 그럼 저녁반에 또 와야 되잖아.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옛말에 어른들이 하신 말 딱 맞다니까. 엎어진 김에 쉬어가라고. 엎어진 김에 다 배우는 거야 그냥. 거기다 여러분은 돈도 안 들어가니까 교재도 다 지급돼. 지금 책들 쌓여갖고 죽겠죠. 다 공짜잖아. 근데 돈 주고 살아봐. 얼마나 아까워. 아니에요? 그 다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돼요. 자, 이번에는 후입선출법으로 계산해 봅니다. 후입선출법으로 하게 되면 지금 위에서 4월 5일 거는 다 팔리겠죠. 그리고 재고는 어떤 게 남겠어요? 4월 1일 거인 440원짜리가 400원짜리가 20개 남겠죠. 그러면 금액은 얼마가 됩니까? 8,000원? 8,000원 여기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100개는 얘도 마찬가지로 손 안 댔으니까 그대로 다 남아있겠죠. 단가는 얼마짜리로? 480원짜리로 금액은 똑같이 얼마? 48,000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금액은 얼마가 됩니까? 맞나? 후입선출법
56,000원. 아, 맞네? 계산이 뭐가 안 맞다. 이 검증이 안 됐어. 이해가 안 맞나 보다. 얘는 그럼 56,000원 나오죠? 56,000원 나오긴 하는데 크기를 갖다 비교해 보려고 했었더니 얘 갖고서는 정확히 숫자가 맞지는 않네요. 자, 일단 선입선출법으로 계산한 방법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단 요 예에서는 그냥 맞게 됐는데, 이 선입선출법의 기말재고는 총 얼마가 나왔다? 56,800원. 두 번째로는 뭐가 나왔어요? 원래는 뭐지 맞나? 이동평균법 이죠? 아이, 숫자를 나열을 해서 써야지 보기가 정리가 편하겠죠? 예, 여하튼간에 선입선출법으로 했을 때 기말재고는 56,800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였어요? 이동평균법으로 했을 때 재고 금액은 얼마? 56,400원. 그 다음에 총 평균법을 했을 때는 얼마? 52,800원인가요? 얘가 안 맞네. 52,800원. 그 다음에 후입선출법. 그러면 이게 했을 때는 56,000원. 총평균법이 얘가 맞는지 봅시다. 132,000원. 근데 지금 여기 총평균법은 지금 숫자가 제가 얘 안 맞는데, 지금 얘를 제외하고 나면은 일단은 여러분이 순서대로 일단 이렇게 금액을 순서를 기억해 놓으세요. 지금 얘가 요거는 좀 안 맞아요. 그리고 한 예제로 똑같이 금액을 갖다가 계산을 하게 되면 보편적으로 이 순서대로 지금 재고의 크기가 계산이 되니까 이걸로 정리해서 암기를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재고자산에 대한 내용들 쭉 한번 설명을 해 드렸어요. 특히 계산 과정에 관련된 걸로 연습을 하게끔 해 드렸습니다. 자, 얘는 지울게요. 자, 그리고 오늘 재고자산까지 설명해 드린 걸로 여기 회계에 관련된 수업은 끝내고요. 여러분 여기 복습하실 거 문제 풀어볼 거 있으면 해당되는 문제 한번 쭉 읽어보시고, 복습하는 게 필요하면 복습도 한번 좀 잠깐 쭉 읽어보시고요. 내일은 다음 파트인 비유동자산에 대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재무회계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예.